누리과정 우회 지원 방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모든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담배세 인상 법안을 자동 상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야 예산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누더기 김영란법과 대통령의 단두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서해 오도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민들이 공언했던 한강 진출은 없었습니다. 해상 시위 현장 영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과 언론이 이번 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요란한 선전에 나섰습니다. 뉴스혹에서 이번 주 금요일의 다른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제 엿새 남겨두고 멈췄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회해서 지원하기로 어제 합의했지만 얼마를 지원하느냐를 두고 상임위에서 갈등을 벌이다가 야당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른바 예산 부수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는 담배세 관련 법안을 포함시키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내일 예정된 여야의 각종 만남에서 막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바 PD. 네, 정의화 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죠. 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발표했더군요. 이 부수 법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임 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른바 예산 부수 법안은 새해 예산안을 위해 새로 제정하려는 법률안 혹은 기존의 법에서 예산안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뜻합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은 재작년 수정된 국회법,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14건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담배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되는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정 의장은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렇게 3가지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국세가 아닌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담배세 관련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유수의 법무법인들도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영두 국회 대변인도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고 국세 관련 법안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방세인 담배세 안에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끼워 넣음으로써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의장이 그 꼼수를 이용해 담배세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담배세 예산 부수 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배세는 89년 이래로 쭉 지방세였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담배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든 노인들 등쳐서 국세 메꾸려고 하는 발상 없애야 된다. 이렇게.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쯤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담배세 관련 법안의 예산 부수 법안 지정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여당 입장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이 문제에 앞서서 보육 예산 문제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여야 지도부 간 조율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오후 내내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정의화 의장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만나 예산 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이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어 막판 반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여야가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국고 지원의 규모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여 예산 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 야당 간사들, 원내대표단이 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누리과정만은 상임위원회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회 권위를 송두리 때 짓밟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상임위에서 합의하면 원내 수석이 뒤집어 엎고 3+3 원내대표, 원내 수석, 정책위 의장 같이 합의해 놓고 또 상임위의 의원들은 들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원내 수석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정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걸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논의해서 해결안을 찾아내십시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런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정부 원안과 예결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 동의안을 놓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12월 2일 단독 예산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이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민주연합을 향해 야당 안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먼저라고 응수하며 당사자와 논의하는 기구 없이 안부터 내놓는 것은 사측이 노동자를 제끼고 노사계약서를 혼자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야당 안을 낸다는 것은 이 해당 받아야 될 해당 공무원들, 공투본으로 그러죠. 공투본들에게 유불리만 따지게 만들고 그들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방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이건 미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안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발표할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눈치 보기에 따른 소극적 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토론을 할 자리가 안 만들어진데 허공에다 안을 제출하는 순간 이건 어떤 꼴이냐면 노사 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는데 노동자는 제껴 불고 국회와 정부, 사측하고 국회가 노동자를 제끼고 노사 합의안을 만들자는 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자꾸 새정치민주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검토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면서부터입니다. 권익위 검토안은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 사유들을 늘렸습니다. 야당은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지요.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을 대폭 후퇴시킨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대국민 약속 파기입니다. 대통령 따로 정부 여당 따로 가는 정책 분산도 문제이지만 그런 식으로 누더기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지금 여론이 과연 또 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들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정치인이 김영란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는 성난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들립니다. 법안 내용이 더 이상 후퇴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처리를 지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부 최근 경비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잃은 데 이어서 바로 그 노동자가 일했던 아파트가 경비 노동자들 전원을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연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 만난 한 경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대량 해고하지 말고 다 같이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TV가 오늘 이 상황들을 취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더 좋고 다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뭐 최저임금 올린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 세네 사람 죽이면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6사람 죽이고 3사람 죽고 7사람만 사는 복이 되지. 차라리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휴게 시간이 늘어난다고 우리한테 뭐 어디 가서 마음대로 진짜로 쉬고 놀러 온다든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휴게 시간도 열심히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경비실 안에서 꼼짝 않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돈 10만 원 정도 낮춰도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에 경비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직업이에요. 마지막 직업이고 여기서 밀려나면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대로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가는 거지. 경비원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의무만 있지 어디 가서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관리비를 우리가 조금씩 더 부담함으로써 어떻게 그분들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해고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올라봤자 10,000원 아래로 오르는데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생각해요. 솔직히 경비원 분들이 하는 일이 좀 많으시잖아요. 밤에 보초도 서시고 뭐 택배도 맡아주시고 그런 일에 생각하면 좀 올라도 최저임금이니까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알바 그런 가격이잖아요. 생계 문제인데 해고를 하면 쓰겠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노인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해고는 않는 방향으로 하고 처우는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밤에 순찰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뭐 경비 아저씨들이 해고되면은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금액이 뭐 관리비가 많이 오르지 않는 한에서는 해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도 보장하면서 조금 오르더라도 서로 감수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같이 일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받으셔야죠. 대책은 정부가 세워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특정 파스타집에 8억 원 매출을 올려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딴 수능 출제 오류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인 처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5차례 모두 6문제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2문제가 한꺼번에 오류였던 경우는 올해 말고 없었습니다.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지 강신혜 PD가 정리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은 199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유일하게 2번의 수능을 치렀던 첫 해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23번의 수능이 실시됐고 5번의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류 문제는 2003년 11월 5일에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이었습니다. 시인 백석의 시와 그리스 신화 일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시에 쓰인 단어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를 신화에서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번을 하나의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19일 만에 5번까지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2007년에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물리2 과목 11번이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은 수능일로부터 39일이 지난 뒤에야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에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평가원은 지구과학원 19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고 발표했지만 11일 만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은 오류 정정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비교하는 사이탐구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오류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자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험생 전원의 정답 처리했고 정부는 불이익을 당했던 수험생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2의 8번과 영어 25번 두 문제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문제 오류 판결로 처지가 공색해진 평가원은 비교적 빨리 오류를 인정하고 두 문제 모두 복수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딴 수능 정답 오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시스템 문제를, 장관은 제도 결함을 언급하자 수능 제도의 개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규제 철폐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의 상징인 단두대를 언급했지요.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 직후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단두대에 세워야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야권에서 나온 단두대 비판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적폐, 암덩어리, 단두대, 혁명.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 쿠데타 직후의 한국 사회를 연상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말 속에는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독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단두대가 웬 말입니까? 섬찟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쌀벌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규제, 불필요한 규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만을 위한 규제 폐지로 서민 생활 더 어렵다. 부동산 폭등하고 있고 전세값 6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대통령께서 섬뜩하신 말씀보다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로 보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진정 단두대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익위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된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내 한 인터넷 쇼핑 업체가 2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70%는 이 기간에 해외 직접 구매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다음 달 12일 대규모 할인 행사인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10여 개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 거래 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e live to consume, we consume to live, and our desire for more is unending. How we spend our days is how we spend our lives, and we all spend it spending.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 취소했던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비리나 입학비리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금고 이상의 실형만 아니면 자사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교육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군요. 그러니까 지방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핵심 내용은 자사고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또 취소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강화된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우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협의로 돼 있던 것을 동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해서 기존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만 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충족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또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자사고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형사처벌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면은 취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교들은 아무래도 환영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회계나 입학 비리가 있었던 일부 학교들에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감사 결과 중징계만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도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만 받지 않으면 자사고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불량 학교의 재기의 기회를 줄여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은 껍데기로 만들려는 처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내달 2일 이전까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 취소한 데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네. 자, 교육부의 이러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은 건 아니겠죠. 황우여 네. 교육부 장관이 오늘 물벼락을 맞았더군요. 네, 오늘 부산에 있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분교에 방문한 황우여 장관이 실험실을 돌아보기 위해 들어가던 중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입구에 매달려 있는 빨간색 손잡이를 잡아당겼기 때문인데요. 물에 잔뜩 젖은 황 장관의 사진이 오늘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서 화제의 사진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또 이 손잡이는 실험 도중 위험한 화학 물질이 묻었을 때 씻어내기 위한 말 그대로 긴급 샤워를 위한 손잡이였습니다. 예, 대학 이름이 제 입에는 잘 안 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게 독일 대학이라고 하죠? 네,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생물공학 분야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MB정부 시절 부산분교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고요. 2년제 대학원과 연구소로 구성된 부산분교가 지난 2011년부터 첫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윤상직 장관도 이 학교를 방문해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산학협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황 장관이 이 학교를 방문했다가 물벼락을 맞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학교의 홍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부에서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한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정책관이 파견 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까지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이라는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 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요. 또 애초에는 정부 안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에 관한 법안이 마련돼 있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면서 파견을 허용해야 되는 업종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
포지티브 방식이 허용되는 것만 열거를 해놓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규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파견 노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실인 겁니까? 네, 주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프랑스나 독일 등도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규제를 과거보다 완화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정부 역시 이를 고용 유연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들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이 준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파견 근로자 보호 사례입니다. 먼저 EU의 경우에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지침이 있는데요.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또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독일인 모양이네요. 예, 독일에는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에는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에 처하게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상시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 시간제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동일 사업장 내에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르노의 경우에는 파견직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지휘나 감독행위를 받지 않음으로써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와도 예.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뭐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법제하에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 사례를 들여서 정부 당국자가 이런 얘기하는 건 매우 온당치 못해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 정책관이 한 얘기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인 겁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면 허용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공교롭게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안팎에서 계속 고용 유연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 토론회 자리가 정부,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최종 변론이 있었고요. 그때 재판소 앞에는 뭐 극우 보수 단체 회원들도 많이 왔고요. 또 통합진보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왔었는데 이 그 보수 쪽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돈을 받고 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일부 보수단체 그리고 탈북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탈북단체가 참가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어제 헌재 앞에서 진행된 탈북단체들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자 보도 오늘자 내용이군요. 보도된 사진입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북한 민주화 청년포럼의 구준의 사무국장의 손에 서류가 하나 쥐어져 있는데요. 네. 이 서류를 좀 더 보시면요. 참가자 명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NK워치라는 한 참여 단체명 그리고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명단 양식을 보시면은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 연락처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단체에 해당 사람한테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붙인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토대로 그러한 의혹을 가지게 된 미디어 오늘이 직접 참가자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일부 참가자는 교통비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는 집회는 참석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서류를 들고 있었던 구준의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행사가 끝나고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이라는 단체라 그랬죠? 예. 네, 이 단체는 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민변을 고발한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검찰을 향해 범죄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법정 모욕이라면서 고발했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유우성 씨의 동생이죠, 여동생 유가리 씨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발했던 것 같은데요. 예, 유가려 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던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가혹 행위를 두고 거짓 증언이라면서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서해상에서 있었던 서해 5도 어민들의 해상 시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해 5도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아달라 이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사는 어민들이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160여 명의 어민들은 오늘 오전 9시쯤 84척의 어선을 이끌고 대청도항에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어선을 타고 경인 아라뱃길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이동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해경안전본부가 경비함정 20척 정도를 동원해서 자제시키자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달 초까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시 해상 상경 지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해상 취재는 하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어디 그 해경에서 제공받은 영상인가요? 네, 해경과 옹진군청에서 제공한 화면들입니다. 네, 좀 영상을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해상 시위까지 할 정도면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런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민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에 의하면 이번 달 대청도만 해도 어장과 어구의 피해액이 7억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또 올해 6월 백령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부수거나 훔쳐간 통발 어구 피해액이 한 달 동안에만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경이 해체된 뒤부터 최대 1000여 척의 어선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중국 어선들이 취업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서해 5도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대응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 아내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있는 일입니다. 아들 녀석이 보내주는 다양한 차를 우려다 줄 때가 많지만 어느 날은 생강 대추를 달여 꿀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받았습니다. 잠시 쉬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표현이 좀 거칠고 섬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이 오늘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이들이 만든 단체 이름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책위원회입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불법 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조성되는 군사적 긴장으로 해상 조업에 제약을 받고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어민들의 해상 시위는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을 향한 질타로 이해됩니다. 대체로 서해 5도 하면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서해 5도민들이 정부를 향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4월 정부와 언론이 북한의 해상 사격 훈련을 핑계로 긴장을 고조시킬 때 한 지상파 방송과 인터뷰를 하던 연평도 주민이 자꾸 이런 식으로 연평도의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로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이 꿈틀대는 데서도 느끼는 일이지만 공고해 보이는 권력의 균열은 늘 그들의 지지층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